한일 경제전쟁,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골라서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진행을 맡은 김현신입니다. 지난 11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개각을 했습니다. 자, 이 개각 내용을 보면은요, 극우 성향의 인사들이 전면 포진하면서 앞으로 역사 문제와 경제 보복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더욱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전쟁. 지금까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지난 11일 논란의 개각을 단행한 아베 총리. 安定と挑戦の強力な布陣を整え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이번 새 내각의 핵심 키워드는 과거사 부정, 혐한, 그리고 전쟁하는 국가이다. 이를 위해 극우 성향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들을 전면에 핵심 포진하고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젊은 정치인까지 임명. 아베 총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전쟁 가능 국가를 위한 개헌이다. の、長年の悲願である憲法改正と一丸となって力強く進めていきたい。 한편 지난 18일 우리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백색 국가인 가지역에 속한 일본을 한 단계 격화시킨 것. 국제 수출 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근본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해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일본은 기존 나지역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비교적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받게 된다. 저희는 국제 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본으로 판단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수출 통제들을 활용을 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던 일본 정부는 같은 조치를 당하자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本日制度見直しが施行され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 일본의 도발에 정면 대응한 한국, 그리고 새 우향우 내각을 구성한 일본. 한일 관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네, 먼저 일본의 개각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명의 장관 중에서 무려 15명이 반한 그리고 극우 성향의 인사들로 대거 포진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송 변호사님, 이 평가 어떻게 내릴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개각의 특징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 보통의 대국을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가 총 집결된 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에토세이치와 같은 일본 회의, 그러니까 전쟁 책임, 식민지 불법성을 부인하는 핵심 세력인 일본 회의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것이죠. 비록 고이즈미 신지로와 같은 그런 일부 신진 인사도 있지만 이것은 뭐 새로운 그런 이미지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개헌,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지향하려고 하는 아베 총리의 어떤 총 결집된 내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헌 의지가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일본 내에서도 우리 국민의 눈을 가리는 그런 개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뭐 아베 총리와 바베큐 파티를 즐겼던 그런 인사들이 또 중용이 되면서 뭐 바베큐 내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표적으로 바베큐 내각은 문부과학상을 담당하게 된 하기우다 고이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베 수상의 일종의 친위 내각이다 이런 얘기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베 수상의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우경화되고 우익적인 인사들을 모았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어떤 면에서는 아베 본색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개헌을 위해서 아베 수상이 최종적으로는 내년의 그 도쿄올림픽이라든지 그런 축제 무드상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것 같은 다른 팝을 가령 이시바 시게루 같이 지금까지 내내 아베 수상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그쪽에서는 파벌에서는 한 명도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정치는 파벌에 대한 균형적인 안배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그런 원칙을 무시하면서 아베 수상의 일종의
뭐 독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네. 굉장히 아베 컬러를 강하게 내고 있는 내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파벌의 균형이 깨졌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파벌이라는 정치, 일본의 그런 특징인 것 같은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사실은 파벌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만 한국은 비교적 파벌이 간단합니다. 가령 뭐 지금 대통령 성을 따서 친문 반문 얘기가 있고요. 과거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친박, 반박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본은 지금 현재의 의원 내각제 하에서 자민당 내부에도 다양한 파벌이 있습니다. 대략 한 5개 내지 6개 정도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수상을 배출하는데 파벌이 연합하지 않으면 그 수상을 배출하기 어려우니까 다수파를 형성하기 위해서 파벌에 대해서 강력히 안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파벌들끼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자민당 정치의 중요한 활력소였는데 이런 것들이 아베 독주로 인해서 깨어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바비큐 파티를 같이 하는 네. 우리 하기우다 문부 과학상 같은 경우는 일본군 그 성노예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는 그 고노다마를 부정한 인물이었는데요. 이 인물이 이제 일본 초중교 교과서를 검증한 역할을 할 텐데 네.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에토 세이치하고 하기우다 고이치 두 사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하기우다가 맡은 역할이 문부과학상이라는 점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교과서 검증에서도 그동안 괜찮은 교과서는 개학을 하고 그리고 나쁜 교과서는 많이 채택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정치권에서 음으로 양으로 제일 많이 나섰던 사람이 하기우다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문부과학상을 맡게 되었다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베 본색의 또 하나의 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참고로 하기우다는 어떤 사람이냐고 일본의 정치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만약 흰 거를 까맣다고 얘기하면 네. 하기우다는 그걸 까맣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따를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기우다 자신은 그 수상의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결국 아베의 분신의 역할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정치가가 문부과학상을 맡았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개각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또 일본 침략 전쟁을 옹호한 인사들이 또 대거 포진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죠. 이를테면 다카이치 사나이 총무상도 일본의 침략 전쟁을 부인한 인사이죠. 이런 사람이 내각에 들어갔다는 것이 더구나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일본 회의에 소속된 그런 대다수가 이번 내각에 포함됐기 때문에 결국은 아베 총리가 이 일본 회의와 제휴해서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특별히 이제 일본 언론, 일본 미디어에 대한 어떤 압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도발, 무역 보복을 이 7월 1일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수출 규제라는 또 비교적 사실과 가까운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아베 총리의 그런 강한 압박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니혼 게이지아 신문이라든지 산업계를 대변하는 소수의 언론을 제외하고는 도쿄 신문과 같은 소수의 언론을 제외하고는 수출 규제라고 하지 못하고 이제 수출 관리라고 아예 일사불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즉 아까 말씀드린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무상도 종래 아베 총리의 비판적인 민영 방송을 굉장히 압박했거든요. 이번 내각이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일본 사회의 그런 다양성을 해칠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언론, 방송, 이젠 사회까지 계속해서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아베 총리의 개각 단행, 일본 시민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영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여론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한국에 대한 대한 강경 정책이 지속될 거라고는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일본의 혐한 데모 그리고 또는 혐한 이 잡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본 내에서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 혐한 분위기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내각의 특성을 보면 혐한 인사들이 주요 포스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베 내각이 이것을 조장을 하고 또 그것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중요한 선거와 헌법 개정까지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아베의 개각 이후에 좀 예전과는 다르게 일본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영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일본 내 정치적인 갈등도 더 격화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를 잡아보면 대충 수출 규제에 관해서 일본 정부가 취해온 조치들에 대해서 대략 6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요. 반대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2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통계조사에서 나온 수치고요. 오히려 9월부터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이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9월 7일에 시부야에서 있었던 시위가 있었는데요. SNS를 통해서 단지 300명 정도밖에 모이진 않았습니다만 아베 수상이 취해온 수출 규제, 그다음에 혐한 보도,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시민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8월 달까지는 조금은 아베 수상의 분위기에 눌려서일까요? 목소리가 굉장히 작았었는데 9월이 되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나마 앞으로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수상을 움직이는데 어디까지 할지 조금은 기대에 섞인 저도 관측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으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일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질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일본의 새 내각이 본격 정치 외교적 행보에 나섰다. 本日から新しい体制でのスタートとなります。 17명의 장관급 인사 교체, 집권 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한일 경제전쟁의 주역들을 그대로 중용했다. 새 내각의 특징은 바로 한국을 향해 내뱉는 거침없는 막말. その内容というのは日韓合意に反するものであり、全く受け入れ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韓国側に対して直ちに外交ルートで我が方の立場を伝え、強く抗議をいたします。 심지어 주일 한국 대사의 발언을 끊어 논란이 됐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は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以前に韓国側にお伝えをしております。 한국에 대한 일본 내각의 강경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편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 정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반대 세력에 대한 아베 총리의 조치가 일본 내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은 사흘 만에 약 300만회 조회되고 아베 정권에 대한 자국 내 신뢰도가 흔들렸다. 2년 전 선거 지원 연설에서도 마찬가지. 국민에게 오만한 자세라는 비판에도 여전히 개헌 의지만 강조하는 아베 정권. 과연 일본의 전면 개각,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네, 일본 아베 총리는 개각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아베 수상이 지금 현재 4차 내각이 들어서서 두 번째로 지금 개각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새로운 진영을 꾸리면서도 그 이전 내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강제동원 재판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 무역 전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실은 출구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그걸 계속 한국에 넘기는 입장으로서 결국은 한국 정부가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청구권협정에 위반된 현재의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는 변화가 없으면은 일본 정부로서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한국이 결국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기존의 주장을 벌써 1년 가까이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베 수상 현재 본색을 드러낸 아베 내각으로서는 청구권협정에 관한 얘기를 빌미로 삼아서 한국을 압박하는 전략은 개헌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헌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정말 궁금합니다. 송 변호사님. 우리 대법원이 진짜 이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조약에 대해서 해석할 권한은 우리 헌법상 우리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법원은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침략 전쟁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인한 유자료 청구권, 그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죠. 이 우리 대법원의 해석은 일본의 최고재판소 해석과도 같습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니시마스 판결에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일본의 헌법이나 다 그 나라 법원이 조약과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 정부가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것이죠. 서로 유엔 회원국들이 서로의 주권적 행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국제법을 오히려 일본이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결국은 청구권 협정 그 밑에 있는 우리 일본의 침략 전쟁기의 인권 침해 이 틀을 일본은 완강하게 벗어나고 싶어 한 것이죠. 그것이 다른 나라의 법원 판결을 함부로 이웃 정부가 폄하하고 비판하고 뿐만 아니라 그 법원 판결을 일본 기업이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본질에 맞게 좀 더 공세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또한 계속해서 그 본질을 계속해서 짚고 또 국제사회에 알려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1일 일본 개각과 같은 날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WTO 제소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일본 극우 내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한국이 기존의 역사 문제에서 우리가 피해국이고 피해자가 있고 그런 상황인 것을 뒤집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보자면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계속 배상을 요구받으면서 뭔가 일본 사람들, 일본이란 나라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불만이었던 이른바 우익인사들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번 그 수출 규제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강제동원 판결이라고 하는 결과를 놓고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해와 피해를 뒤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본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한국이 왠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면 이번 WTO 제소가 갖는 의미도 적어도 일본의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인권과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노를 외치는 때가 온 거죠. 네, 어떻게 보면 WTO 제소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개각이 좀 극우적으로 바뀌었고요. 또 WTO 제소까지 이 한일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장기화 또 더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 내 우리 편을 늘려가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9월 들어서 일본 쪽에서 아베 수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씀 모두에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종의 한국과 일본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에 일본 사람은 똑같이 아베 수상을 지지하는, 그다음에 한국은 마찬가지로 한국을 지지하는 이런 모양새는 아까 말씀하셨던 인권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세계적인 보편적인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 정부든 한국의 시민사회든 조금 더 일본의 시민사회가 같이 연대해서 아베 수상을 규탄하고, 그리고 수출 규제 문제는 한국의 우호를 해치는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어떻게 내어갈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큰 관건이고 저는 오히려 해결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일 갈등이 이제 장기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경제 독립, 기술 독립에 더 힘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팩트체크 한일 경제 전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